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며 관련 보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밤사이에도 건강 이상설을 놓고 서로 엇갈린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정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 위원장 건강 상태를 두고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국정원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인데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 태국민 통합당 당선인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5월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서 21일 6월 인도분 원유도 전날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11.5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와 가스 산업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국이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5% 수준의 강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간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국책은행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약 1조 7천억 원, 두산중공업에 6천억 원가량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영국 존슨 총리가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 사태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며 관련 보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정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밤사이에도 건강 이상설을 놓고 서로 엇갈린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가 확인해줄 내용이 없고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어제 밝혔지만 전 세계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지금 여러 정보들이 동시에 나오고 한편에서는 승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미국 쪽 반응이 나왔으니까요. 먼저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백악관 입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미국 백악관의 반응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we're watching the reports closely, and what we'll have to see, as everyone here knows, the North Koreans are parsimonious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y put out about many thing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ir leaders, and so we'll keep a close eye on it. 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알기 어렵다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답변했습니다. 유사시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북한의 내부 권력 승계를 볼 때 가족 내에서 누군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언급하기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오간 게 언제냐는 질문에는 다소 가까운 과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서로 상충되는 보도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스뉴스는 복수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들의 진실성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보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 중퇴사를 어제 처음 보도한 CNN은 또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빙성이 있지만 그 심각성은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방당국이 건강 악화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현재 정상 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전했습니다. 당초 보도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내용입니다.
미 공영 NPR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알기 어렵다며 특이 동향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신중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NBC 방송은 미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정상 생활을 못하게 됐을 수 있다고 전하는 등 엇갈리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유고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논의했다. 이 같은 보도도 나왔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유고에 대비해 광범위한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당국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그런 계획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됐으며 북한 내에서 기근과 같은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대북 전문가들의 반응도 끝으로 살펴보죠. 섣부른 추측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과 관련한 추측은 어떤 것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트윗에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그동안 북한 지도자의 건강과 관련한 오보가 많았다며 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즈니아스 한국 담당 국장도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죠.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밤사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공식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구민 국회의원 당선인은 김정은 신병 이상설 보도 이후 일주일 넘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관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언론 보도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모른다며 공식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는 북한도 지도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건 지난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부터입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 당일 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북한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신변 이상설이 보도된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란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보이지 않는 게 한 달이 넘어간다면 비상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어제 김 위원장의 동정을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 훈장 수훈자들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전하면서도 생일상 전달 날짜나 관련 사진 등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무소속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평양이 최근에 봉쇄됐다면서 외신들과 함께 북한의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는 외신들의 건강 이상설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대변인이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공식 공지를 한 데 이어 고위 관계자도 JTBC에 김정은 위원장은 측근들과 함께 다른 지방에 체류하며 정상 활동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 관계자도 북한의 당, 내각, 군부 중 어디에도 비상경계태세 같은 움직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하루 종일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 무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쉽게 사실이 아니다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라. 그러면서 다양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발목 수술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근데 심혈관 질환 수술했다는 사람이 가장 정통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정부의 출처를 묻는 기자들에게 밝힐 수 없다며 정부 관계자는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5월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1일 6월 인도분 원유도 전날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11.5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와 가스 산업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20달러였던 전날보다 거의 반토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앞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선물시장에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6월 인도분은 대체로 20달러 안팎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기대감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쳐나면서 더 이상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유와 가스 산업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면서 에너지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에게 중요 기업들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지속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2.67% 급락한 23,018.88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일제히 3% 넘게 떨어지며 각각 8,263.23과 2,736.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달 수출 성적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해외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판매량도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잘 버티던 반도체까지 좋지 않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체들은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문을 닫은 해외 공장이 많은 데다 소비 위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주문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4월부터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성차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국내 생산 공장의 추가적인 휴업 또는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우리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5%나 줄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대부분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전체 수출액은 217억 2,900만 달러로 27% 줄었습니다. 0.2% 감소로 선방했던 3월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는 지난달 2.7%만 줄었지만 이번 달은 15%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각 나라가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출 실적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수출 기업을 포함해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습니다. AA는 상위 3번째 투자 등급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내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S&P는 한국 장기국가신용등급을 AA, 단기국가신용등급을 A1 플러스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지난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올해로 5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5% 이상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특히 S&P는 신속한 대규모 진단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 제도 기반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20년 3만 달러에서 2023년 3만 8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잠재적 안보 위협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5번째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오늘 핵심은 고용 안정 그리고 기간산업 지원입니다. 이 기간산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 원, 두산중공업에 6천억 원을 더 대출해주는 내용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 7천억 원가량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두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 6천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도 1년 만기로 약 6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지난달 두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선 항공과 자동차, 정유 등 기간산업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경영진의 고임금을 자제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대가로 국가가 지분 일부분을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닫혀있던 국립 야외시설들이 이제 속속 문을 여는데요. 휴양림과 수목원은 오늘부터 다시 운영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긴장도가 좀 떨어진 게 사실이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수목원 등이 문을 엽니다.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같은 공공체육시설도 일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시설마다 위험 정도를 따져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립공원과 동물원도 단계적 개방을 준비 중입니다.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 조치와 운영 재개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좀 풀리지만 예방 조치는 강화됩니다. 다음 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합니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표본 조사도 수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유행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한때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한 영국 존슨 총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 사태 공동 대응을 말했습니다. 아직은 회복 중이라는 게 영국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양국 정상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적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능한 빨리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해 양국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국가수반으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뒤 지금은 총리 지방관저인 체커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조만간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총리실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전화와 화상회의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전화로 아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 공중보건국이 다음 달 1일까지 스톡홀름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현재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약 60만 명에 이르는 수치로 무작위 검사와 병원에 보고된 사례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라며 공중보건국이 설명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는 15,000여 명, 사망자는 1,700여 명에 이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어렵게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를 공수한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 보이지가 않았죠. 연방정부의 대책을 따르지 않아서 돈도 낭비하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난에 대해 메릴랜드 주지사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MSNBC 방송에 출연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산 진단 키트를 구입한 것은 정확히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한 것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역량을 갖추는 것은 주정부의 몫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내세워 한국산 진단 키트를 산 것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겁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한국으로부터 50만 건의 검사 물량을 샀다며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달 말부터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계 아내인 유미 호건 씨도 계약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펜스 부통령에게 먼저 연락했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정부가 직접 한국산 검사 키트를 구매해 공수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능력 확보에 대해 주지사들과 잦은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검사 지원을 촉구하자 주들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불평은 그만하라고 대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참 여러 가지로 중국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를 두고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험실에서 유출이 됐는지 미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WHO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조작이 됐거나 만들어졌을 가능성, 그런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물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동물에서 사람으로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환자는 이제 8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확산세가 주춤한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전 세계로는 25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55만 1천여 명, 사망자는 17만 7천여 명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는 유럽에서 보고됐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사망자는 각각 2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의 사망자는 1만 7천여 명, 미국의 경우 확진자는 81만 5천여 명, 사망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편 사우디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누적 확진자는 11,600여 명입니다. 사우디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적극 검사하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외교부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이던 전 세계 특별 여행주의보를 5월 2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발표합니다. 어제 현역 의원들과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지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당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가 직접 이끌게 될 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향은 다음 주 초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신라젠 임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대표 자택 등에 대해서였는데 지난해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시에는 미국 파견 근무를 했다가 이후 귀국한 직원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년 7개월 만에 회사채 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전 청약을 다음 주에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금액을 많게는 6천억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7년 청량리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연구 용역에 들어갔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를 중심으로 새로운 광역교통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기와 방법을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 다음 달 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고 다음 주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군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함내에서 면담을 하던 도중 여군 부하의 무릎 위쪽을 만진 혐의입니다. 해당 여군이 상부에 보고했고 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강릉시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 지름 2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곳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추가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역시 타격이 큰 영화 산업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170억 원을 투입합니다. 관객 수가 거의 90%가량 줄어든 영화관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해주고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작품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씩 모두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132억 원에 낙찰된 김한기 화백의 작품 우주가 다음 달 국내에 전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갤러리 현대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전에 이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다음 달 세종시에 들어서는 국립세종수목원에 천연기념물의 후계목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어제 기념 식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의령 성황리 소나무를 무성 번식한 7년생 소나무를 비롯해서 15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년 2차례 열리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 입장을 밝힌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회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이슈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건강 상태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관련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요. 역시 이 자리에서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이후에 생활 속 거리 두기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은 개인과 공동체 기본 지침에 대해서고 모레는 시설에서 지켜야 할 지침 초안이 나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강원 산간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서 매우 쌀쌀합니다.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다가 결국 2년 만에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확성기 자체도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군납 비리였습니다. 당시 140억 원 넘게 세금을 투입했던 국방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환수한 돈은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 틀겠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국방부가 이런 확성기 40대를 사들이며 낸 돈은 14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북 확성기 성능은 불량이었습니다. 군이 제시한 납품 조건인 가청거리 10km를 뻗지 못한 겁니다. 부품 원산지도 제안서와는 달리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조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인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등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현재까지 납품업체 인터엠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9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도 고작 2억 원뿐이었습니다. 사기쳐서 수십억을 편취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고 수십억 버는 거예요. 공소장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사업을 주도한 국군심리전단 소속 권모대령 등 장교 2명도 확성기 가청거리가 10km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주간평가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스피커 핵심 부품이 국산이 아니라는 점도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특히 한 장교는 납품업체 주식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사업 관련자 6명 중 4명을 자체 징계했다며 소송 과정 중 손해가 입증되면 청구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군포 물류센터 화재가 강한 바람 탓에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는 당초 추산된 30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과 인근 이웃들은 모두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어제 순간 시속 9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낮 12시 40분쯤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가로수가 부러져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는 부산 수영구 공사장에서 가림막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강풍에 휩쓸렸습니다. 강원과 대구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최근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거절했다며 돈을 더 내야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I just said it's just, look, we're doing a tremendous service. 그러면서 자신이 협상에 참여하기 전까진 한국은 매우 적은 액수를 냈다며 더 큰 금액을 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부자 나라라며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다만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줄일 수도 있다는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So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한미 협상단은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분담액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3%를 인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당장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협상이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까지 공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어제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퇴설을 보도한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평양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퇴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관계 국가들은 사실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데 서로 엇갈리는 보도가 많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NN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상황인 거죠, 현재. 청와대의 입장은 말이죠. 자, 미국 백악관 밤사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조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모른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동엽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가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라는 어떤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에도 뭐 한 40여 시간, 50시간 넘게 사망 사실을 몰랐고 네. 또 중간에 2008년도였죠. 김정일 심혈관 수술했을 때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뭐 이런 사실을 지금 일단 일부 언론에서 나온 같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심혈관 수술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뭐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는 모른다. 그러나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동선에 대한 어떤 의혹은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부 입장이 뭐 우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산 지역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정부 쪽에서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평양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보면 중국 쪽이 북한에 대한 정보, 인적 정보를 상대적으로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중국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선 크게 보면 좀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의 전체적인 상황들은 뭐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크게 보면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사실 무근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보이고 사실 무근이다 이런 네. 생각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지켜봐야죠. 네. 저도 뭐 김동엽 교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이렇다라고 보여주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정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온 얘기, 한국, 미국, 중국까지 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유고 사태나 아주 위중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어떤 건강이나에 좀 이상은 있어서 휴식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 정도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네, 심혈관 계열 쪽에 시술을 받았다. 이 부분은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은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네. 겁니다. 그 역시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이제 12일이죠. 11일 날 정치국 회의 이후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금산 태양궁전,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태양절 때 참배를 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뭐 치명적인 어떤 것이 있기보다는 건강적으로 대단히 뭔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굳이 뭐 수술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면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뭐 선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뇨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좀 조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조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건강의 징후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강원도 원산 인근의 문천지구에서 북한군이 진행한 단거리 수당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뭐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제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측근들과 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상황 국면을 좀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지난 14일 날 북한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김정은 동선을 이렇다 저렇다 좀 대단히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성을 떠나서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공군기라든가 이런 훈련에 대한 참가 여부라든가 이번에 어제 청와대 발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그 발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네. 정말로 모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앞서 말씀을 저희가 나눈 것처럼 원산 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지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 정보당국이 김정은 위원장,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동선은 크게 보면 동선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출발하는 1호 열차, 1호 열차가 출발할 때 우리 정보당국이 그것을 대체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한미 정보당국이 그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아주 세밀하게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늘 우리 정보당국이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우리 수준에서 또 미국의 정보 수준에서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동선 자체는 우리 정보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중국 쪽에서 일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5일 그러니까 태양절 직전에 스텐트 시술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김 위원장의 동선은 강원도 쪽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절에 그 행사에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분명히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는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당국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 먼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CNN 보도에 앞서서 말이죠. 평안북도 묘양산 지구 내에 있는 향산진료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쪽에 시술을 받았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이 향산지구에 있는 그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을 만한 그런 의료 여건이 됩니까? 그 부분은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긴 합니까? 지금 이제 데일리 NK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 있는 매체가 아니고 외부에서 북한을 보는 매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죠? 그렇습니다. 다 대북 전문 매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향산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 김일성 주석 때부터 북한에서 이제 특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청남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휴식을 겸하면서 지방에서 국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북한에도 몇 개 있습니다. 원산 쪽에도 있고요, 금강산 쪽에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향산지구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 최고 지도자의 긴급 의료 지원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따라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술이랄지 수술조차도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함께 늘 따라다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향산에는 그런 시설이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미국 백악관이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관련 보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 이상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입니까? 뭐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일단 북한 사회 자체가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북한 정부 당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금 추정들이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비상사태가 있으면 그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당국이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뭐 미국 사실 지금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다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 40여일 동안 모습을 감춘 적도 있었고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뭐 유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중태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여일 뒤에 나타났습니다. 모습을 보였고 발목 수술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뭐 한 며칠 뒤에 뭐 십수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20여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혁 교수님. 뭐 현재상으로는 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리 NK에서 향산에서 했다고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좀 의문인 것이 그 매체가 얼마나 대단한 매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아주 뭐 이 최고 소위 존엄이라고 이야기하는 최고 지도자의 그 동선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수술했는지를 아는지조차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그건 대단한 그 정보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의 고위층 한 5사람도 채 알 수 없는 어떤 그 김정은의 동선을 그렇게 셋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 국면은 전 두 가지로 조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는 물론 이번에 우리 총선 결과와 뭐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총선에 어떤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나름대로 보면 지금의 국면 자체가 우리에서 나왔다는 이 뭐랄까요 그 소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측에서 나온 소식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시작점이 발화점이 미국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좀 약간 음모론적으로 지금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선 이후에 이번 총선 이후에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견제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또 보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 보면. 북한 스스로가 지난 4월 15일 날 금수환 궁전을 가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재생산된 측면이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쪽에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고 정보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분이 많으시는데요. 우리 쪽에서 이제 이런 이제 서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이나 조선 조중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아니 최근에 지금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뭐 이상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오면 그쪽에서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북쪽이나 이 중국 쪽에 있는 듣고 오히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보이부 애들이 요즘 그렇게 좀 세게 나왔는가 아니면 향산 쪽에 무슨 움직이는데 이것이 재생된다는 과정들이 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우리 쪽에서 던진 질문을 갖고 재생산돼서 이게 확대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4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요. 우리 쪽에서 그런 질문이 가고 그런 것들이 탈북자나 이 조중 접경에서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대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그런 두 가지 경우 우리는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측면과 또 미국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동선의 어떤 좀 이상함 이런 것 때문에 확대돼서 이것이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같은 와중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간략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을 보도를 했습니다. 김일성 훈장 수훈자들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생일상을 언제 전달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관련 뭐 사진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좀 약하다고 보시는지요? 건강 이상설을 완전히 잠재우는 그런 네. 정도의 보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생일상을 보내는 경우들이 특별한 이제 과거에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원로들이랄지 또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수운을 세운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생일상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본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생일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보내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강 이상설을 잠재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번에 저는 하나의 그 김정은 위원장 또 북측에서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이 가끔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때마다 건강 이상설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의 뭐 외형적으로 보는 건강 상태랄지 이렇게 보면 고도 비만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로서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그 비춰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 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북측에서 좀 그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건강 이상설은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사안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보면 우리 증시도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건강 이상설이 이것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 김정은 위원장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분명한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 몸무게가 30kg에 이르렀다. 뭐 이런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과체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심혈관 질환, 네. 결국에는 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사실 이 건강 문제는 굉장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가족력 자체가 심장계통에는 뭐 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도 역시 이제 사망 사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혈관계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늘 이런 오보랄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외부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박 교수님,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여전히 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에 대한 뭐 대비책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것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 한 명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도 한국도 있고 한미가 연합으로 갖고 있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놓고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일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사실은 좀 영향을 줬다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지배체제의 공고함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북한 체제의 정통성은 뭐 김일성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참배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경스럽게 또 보여질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큰 사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상당 일주일 이상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북한 매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아니다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오고 있는 것. 뭐 어저께 시작이 됐는데 아직 북한 매체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여전히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정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돌발 변수가 현실화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김동연 교수님.
제가 아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북한에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또 범위는 대단히 넓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유고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북한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한 급변 사태라든가 또 붕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그거는 이제 북한 체제 자체를 우리가 뭐랄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유고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급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도 정상적으로 그러한 어떤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또 지난 어떤 두 차례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도 있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어쩌면 정통성이라든가 또 뭐랄까 사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랄까요, 어떤 그런 사태를 저는 충분히 예견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현영이든지 그 어떤 유고 사태에 대한 플랜을 이머전시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에 대한 아주 큰 혼란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생각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오히려 이제 동북아라든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그런 측면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생각지 않았던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 변수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분명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시라도 유고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급변 사태는 없을 것이다. 네네. 김 교수님이 앞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 체제는 3년 안에 붕괴할 것이다. 또는 석 달 안에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으로 가는 이 후계 구도가 1년을 못 버틸 것이다. 또는 몇 달 만에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횡행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어쨌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 권력 체계를 공고화시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 내에서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플랜 A, B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북한 체제가 그렇게 허술한 체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또 군부랄지 이런 체제를 떠받드는 이 세력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그 체제를 보유하는 이 부분에서 또 정확한 또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그 돌발 사태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 북한이 특별하게 어떤 붕괴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은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또 북한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도 있고 또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두 분께서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 일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글쎄, 급변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부터 시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저도 체제가 완전히 변한다든지 체제가 붕괴되는 것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두 분 우리 교수님들 말씀이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여전히 혼란의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이미 김정일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후계 작업이 있었고요. 김정은의 시기도 김정일이 2008년에 이제 쓰러진 이후에 2011년에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계 구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이후엔 김정일 또 김정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김여정을 얘기를 하지만 과연 북한 체제에서 더군다나 이 권위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이 체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자식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나이는 매우 어리고
그래서 후계 구도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계 구도에 대한 작업조차도 제가 이야기한 북한에서 매우 신중하게 하죠. 왜냐하면 후계 구도라는 것은 그 지도자가 유고가 됐을 때 누가 그 자리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그 체제 특성상 그 말 그대로 2인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 2인자는 언제든지 1인자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스템에서 구성되는 거랑은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저는 일단은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아주 그 우리가 이미 우리 한국이라든지 그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최근에 뭐 정치국 후보위원도 됐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어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말이죠. 일단은 정통성 네. 측면에서는 백두혈통이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뭐 사실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 인물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년간 김여정의 모습을 보이면 당의 그 핵심적인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난 3월 달에 김여정이 본인의 명의로 담화가 2번 발표가 네. 됐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후보위원은 원래 후보위원이었다가 탈락했다 지금 다시 그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권력들은 지금 뭔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체제에서 과연 여성이 최고 지도자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제 판단에는 아마 김여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정도라는 것은 김정은의 그런 후계자들, 뭐 자식이 되겠죠. 그 자식들이 상성할 때까지 일종의 섭정 정도의 수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갖고 그 정도가 최대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용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 그런 때가 된다고 하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언급을 하는 시점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30대 후반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후계 구도로서의 그런 그 인물들이 부각된다는 것은 그렇게 뭐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의 주요 인사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에서도 가장 핵심 부서의 그 실무 책임자 역할을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이 그 박원경 교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활동 영역 자체가 대남, 대미 모든 영역들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리베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그런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인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이제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현재 그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물러나 있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보다 밀도 있게 또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동엽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른바 백두혈통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보십니까? 아니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3대 세습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실은 3대 세습으로 넘어왔지만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지금 현재 넘어오는 그 3대 세습 과정 자체도 그렇게 본인들이 원했지 않았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한테 꼭 넘겨야 되겠다, 뭐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3대 세습으로 왔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이 권력을 잡은 어떤 2011년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시스템적으로 잡은 겁니다. 네. 예, 왜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민주적인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을 갖고 북한의 시스템이 맞고 틀리고를 저는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측면에서 북한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중요한 것은 김여정의 지금 위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젊은 기간에 뭔가 유고가 생겼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4대 세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3대 세습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어떤 만약 유가 생기는 그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어떤 전체적인 네.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어떤 중간적 과정에서의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들한테 그걸 넘기기 위한 그 중간적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김여정의 어떤 잠시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세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온 세계가 평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여주고 공식 동정 같은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당분간 이와 관련된 얘기들 꾸준히 나올 것 같거든요. 끝으로 세 분께 짧게 한 20-30초 정도씩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먼저 박 교수님. 예의주시해야죠. 네. 그렇지만 섭부른 판단은 금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응이 저는 약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건지 예의주시하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겠다. 우리 정부도 일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지금 이제 남북한 공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코로나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다수의 대중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풀어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보건협력이랄지 예방협력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남북관계를 긴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측에 대한 우리 또 남측 또는 미국 측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좀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동혁 교수님.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북한을 주목해 볼 부분도 있겠지만 네. 북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 중요한 게 차분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쳐다볼 때도 좀 차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 이제 4.15 총선 이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차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속도에 추진하는 것보다 북한한테 뭐를 강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카드를 던지는 것보다 우리 내부를 좀 차분하게 좀 정비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남남 갈등이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차분히 준비하고 북한을 차분히 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오늘 북한과 미국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일정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라는 이 가격 담합을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11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고 100여 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호가보다 낮은 값에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 붙은 한 안내문에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와 채팅방에 가입하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특정 부동산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거나 매물 가격을 높게 내서 시세를 올리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막은 지역도 있습니다. 모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담합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만들어서 이런 담합 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총 166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111건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응반은 이 중 11건은 이미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100여 건은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주택 거래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1,600여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편법 증여라든가 회사 돈을 써서 아파트를 산 경우들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팀의 조사에서는 회사 돈을 끌어들여 비싼 아파트를 산 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법인 자금을 동원하는 편법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3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중 17억 원은 부인의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계좌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한 제조회사는 사업 부지를 사겠다며 15억 원을 대출받아 마포구에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 증여한 걸로 보이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한 10대는 서울 강남구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와 함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조사 대상 1,600여 건 중 절반가량을 국세청에 탈세가 의심된다고 알렸습니다. 또 최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들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던 공연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소극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연극 구름빵까지 화려한 공연들이 이어지던 소극장 나무와 물은 이제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2월부터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던 수입도 끊겼습니다. 소극장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채 2달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로 다른 극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물류창고나 뭐 이런 데 가서 좀 일을 한다는데 뭐 그쪽에도 뭐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이제 극단에서 또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또 그런. 대학로 일대 민간 소극장은 140곳 정도 되는데 80%가 코로나19로 공연을 멈춘 상태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공연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공연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돈만 따지면 대관료겠지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사람들로 따지면 그런 기간 내에 피해 산출을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당장 감염병이 사라진다 해도 다시 공연이 오르려면 석 달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 그 충격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극장이나 극단까지 그 효과가 미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내줘야 되는데 대출 받으란 얘기예요. 여기 은행 가서 우리가 아무리 뭐 얘기해도 뭐 주인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13년간 대학로를 지키던 소극장 나무와 물은 더 이상 극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원상복구 요구에 다음 달 철거에 들어갑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번 총선의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3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 나온 최강욱 전 비서관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곤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일했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은 법무법인에서 내준 확인서는 입시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해 확인서를 내준 사람들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의 차별적인 기소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했고 입시 비리에 사용될 걸 알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당선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최 전 비서관은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6월 2일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리포트 보신 것처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기도 합니다. 어제 법정에 나오면서 한 말부터 일단 좀 의미심장했던 게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재판이기도 해서요. 일단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확인서 자체를 써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본인만 딱 찍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강욱 전 비서관이 뭐 청와대에서도 공직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또 네. 변호사 출신이단 말이에요. 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제 법정에서 좀 진검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검찰을 향해서 한 줌도 안 된다랄지 아니면 사악한 물이다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소를 지금 이 최강욱 전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들이 또 있죠. 어떤 건가요?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뭐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2017년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매주 2번씩 이후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줬고 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어떤 입시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어떤 공소장 내놓을지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인턴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가 아니고 사실 인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턴 증명서가 설사 입시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대학의 입시 업무에 관해서 방해를 한 걸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공소 제기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뭐 계속적으로 지난번 뭐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제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을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좀 밝혀달라.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입건한 날짜를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그런데 아마 이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입건 일자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기소 이거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은
입건된 당시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입건이 언제 됐는지 그걸 갖다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도 사실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입건 일자하고 본인에 대한 기소 부분이 뭔가 좀 함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입건 일자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마 구체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최강욱 당선인의 주장은 그렇지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입시 비리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다. 뭐 여러 조건상 성립될 수 있는 그 부합되는 조건이 최 당선인에게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네. 일단 최강욱 전 비서관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꼭 집어서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확인서 써줬는데 이제 검찰은 아마 그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 여럿 있는데 입시에 사용될 걸 알면서 써줬느냐 아니면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은 그 아마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했다고 그렇게 검찰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검찰 입장은 그래요. 이제 허위로 작성한 것은 맞다는 걸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법무법인 내에 있는 사람이랄지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 진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법정에 제출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하면 당연히 입시의 비리 쓰일 거는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에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입시에 뭐 당연히 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 물론 최강욱 비서관은 변호인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해요. 자기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 굉장히 조그마한 법무법인이다. 이런 법무법인에 소속돼서 인턴했다는 것 자체가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재판의 쟁점은 네. 이게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로 발급을 해줬냐, 확인서를 써줬냐 이거 하나고요. 또 허위로 써줬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도 그렇고 네. 허위 여부가 밝혀져도 업무 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허위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이 인턴 증명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의 명의의 인턴 증명서이기 때문에 허위를 할지라도 이건 사문서 위조죄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건 안 되는데 이게 내용이 허위인 걸 가지고 입시에 썼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 검찰과의 싸움을 단단히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고 앞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이 이제 한때 이제 떠들썩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열기로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내일 열리게 되는데 여기도 뭐 당선인이 연루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는 뭐 피고인들이 나올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변호인들만 참석을 할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느냐 여부잖아요. 네. 그리고 하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8개 정도의 부서가 관여를 했는지 또 그러한 하명 수사를 받아서 황운한 경찰청장이 뭐 압수수색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지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 전에 기소가 한 13명이나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당선인 신분인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여러 있거든요. 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랄지. 그래서 재판은 내일은 이제 준비기일에 불과하고 재판은 계속적으로 갈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아니면 이광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아니면 조사 후에 또 같이 기소가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래도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떤지 알 수 없다는 미국 백악관의 공식 입장도 나와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역시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모른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근래에 김 위원장과 연락을 취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소식도 있는데 그 코로나19 감염률이요.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발표한 주체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같은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어떤 앵커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카고대 연구진은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2명의 애청자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 진행자가 코로나19 보도를 다루는 태도 때문이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코로나19 위협에 대해 경고했던 뉴스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20에서 30%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틀 전 이 시간에 보도해드린 캐나다 총기 난사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0명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지 시간 21일 외신에 따르면 희생자는 모두 20여 명입니다. 캐나다 경찰은 10여 곳의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4월인데 마치 겨울이 다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풍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며 관련 보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밤사이에도 건강 이상설을 놓고 서로 엇갈린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정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를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 태국민 통합당 당선인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게 이례적이라고 말도 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관련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불식시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5월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서 21일 6월 인도분 원유도 전날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11.5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와 가스 산업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S&P가 AA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 경기 침체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내년에는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